오늘의 정차 토픽 첫 번째, 장동혁 신의 한수는 한동훈과 결별이다. 자, 그 비스토리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장동혁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가까스로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지금 80%가 책임당원 투표고 20%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뭐 역선택을 방지를 한다고 해서 이 민주당 지지층이나 조국당 지지층은 이 조사에서 제외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지지 정당을 물어봐서. 그렇지만 그 대답을 거꾸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 20%만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장동혁 후보에게. 그런데 80%가 반영되는 책임당원 투표에서 역전을 시켜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다 합산을 하면은 차이가 2,367표밖에 안 됩니다. 장동혁 그 신임 대표가 오늘 결선 투표에서 22만 302표, 그러니까 50.27%, 50.27%.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이 21만 7,935표, 49.73%, 50.27 대 49.73. 아슬아슬했죠. 그 표차는 서로 20만 표 이상씩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표차는 2,367표.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1.5선입니다. 재선이라고 보통 언론에 표현하는데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왔죠. 임기를 중간에 시작했죠. 그래서 1.5선인데, 자,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생활도 오래 했고 이 장관도 했고 그전에 경기도지사도 했고 무엇보다도 직전의 대선 후보였죠. 직전 대선 후보를 꺾어버리는 그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인단 투표, 그러니까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52.88%, 그래서 47.12%를 얻은 김문수 전 장관을 한 2만 표 차이로 눌렀는데 여론조사에서는 39.82, 장동혁 39.82, 대 김문수는 60.18 해서 한 20%포인트 이상을 이겨버렸죠.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반영 비율이 이 여론조사는 20%고 책임당원은 80%이기 때문에 장동혁에게 승리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장동혁, 이 김문수 두 사람이 결선에 오를 때 조경태하고 안철수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서 1, 2위가 결선에 올랐죠. 그때 누가 몇 표를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선에 영향을 준다고. 그런데 그것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장동혁, 김문수가 결선에 오를 때 장동혁 후보가 15만 3,958표, 김문수 후보가 13만 1,785표, 마찬가지로 한 2만 표 책임당원에서 지금 차이가 난 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도 이미 장동혁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많이 앞서 있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졌다. 그것도 지금 나온 결과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3위를 누가 했느냐? 안철수가 아니고 조경태가 했습니다. 7만 8천 표. 물론 뭐 1, 2위 장동혁이나 김문수에 비해서는 하프, 절반도 채 안 되는 그런 득표를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 득표를 했네요. 절반 정도 득표를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그 친한계의 대대적인 지원이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겨우 두 사람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했으니까는 친한계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미미하다. 그리고 그때 꼴찌는 안철수 후보가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조경태한테 졌습니다. 조경태가 7만 3천, 안철수가 5만 8천. 그렇게 큰 차이도 지지는 않았지만 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을 했죠. 당대표 장동혁, 그다음에 최고위원 중에서 수석 최고위원, 그때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신동욱, 또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 김재원,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 자, 이렇게 지도부가 꾸려져서 오늘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장동혁 뭐 이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것이 그다지 큰 이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몇 차례 제가 이 설문조사를 드렸었죠. 설문조사 그때 4명이 그 경선을 할 때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한 장동혁을 지지하는 비율이 그 70%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결선했을 때는 오히려 장동혁에게 지지하는 비율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만큼 좀 책임 당원을 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표 샘플로 잡히는 그 국민의 지금 지지층의 표심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책임 당원 쪽에서는 좀 더 어떤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리고 특히 김문수 후보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 전에 대선 후보 때 했던 말과 좀 다른 그 뉘앙스를 몇 가지 보였습니다. 어떤 뭐 계엄은 물론이고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 중에서 상당수 이탈을 했다.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실책을 김문수 후보가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동훈을 감싸 안으려고 한 거죠. 자, 본인이 이 당 대표가 되면은 한동훈을 비롯해서 다 같이 안고 가겠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동훈 쪽에서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사실상 지지 선언이죠. 이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이 남았는데 한동훈이 이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을 해야 된다. 노골적으로 최악을 이제 장동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친한계여서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 원래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할 때 사무총장으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장동혁을 최악으로 하고 김문수를 차악해서 김문수를 찍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저는 완전히 김문수 후보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책임 당원들 중에서 당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보수 정통 우파 보수들의 집합체인 책임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한 거죠. 한동훈이 그 김문수가 한동훈을 안으려고 하고 한동훈이 마지막까지 이 버티면서 김문수를 찍어달라고 한 것이 결국은 결정적인 패착이 됐다. 그래서 장동혁 그 후보가 승리를 해서 장동혁 체제가 들어선 것 아닌가. 자, 그렇게 이 승인, 패인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장동혁이 일종의 신의 한 수를 뒀다. 이것은 뭐냐면은 한동훈과 결별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동훈과 그때 결별을 하지 않고 지금 친한계로 남아 있었다면은 당 대표는 응감생심이죠. 아마 지금 한동훈과 같이 짐 쌀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동혁 1.5선 그 정치 경력은 그다지 길지 않지만은 신의 한 수를 뒀다. 그 신의 한 수는 한동훈과 결별이다. 자, 그런데 왜 한동훈과 결별을 했는가? 아니, 한동훈이 그 잘 나갈 때 비대위원장 하면서 사무총장 0.5선이었죠.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초선 장동혁을 사무총장에 앉혔습니다. 사무총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특히 총선 때 일종의 공천관리위원회 실무를 하는 그런 자리에 장동혁이 앉았는데 한동훈과 가지 않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직접 장동혁 당대표에게 들어보시죠. 이것은 며칠 전에 경선이 한창일 때 바로 이 스튜디오에 와서 장동혁 후보가 했던 여러 말 중에서 왜 한동훈과 결별을 했는지, 자, 그 내용을 본인이 토로합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민감한 부분 같기는 하지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 그 비대위에서 사무총장도 하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알고 계신데 그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그 법관을 하면서 국회에 2년간 파견돼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문관으로 파견돼 있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예. 아마 그때 보수정당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은 107석이 됐지만 108석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결국은 탄핵의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후에 그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리고 저희들이 정권을 뺏겼다가 정말 힘들게 다시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탄핵의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는 우리 당원들께서 지지자들께서 그 탄핵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100석 이상의 의석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서 결국은 우리가 탄핵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오면 안 된다. 저는 그때 이미 국회 파견 판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저는 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국은 계엄 이후의 탄핵 국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와 대통령이 어쨌든 어느 정도 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었고 뭐 좀 불편한 관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저까지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같은 선상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같이 있었던 선상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의 대통령 보수 정권의 대통령 두 번 연속 우리 손으로 탄핵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이 편에 계속 있었을 뿐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가 당론으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갔을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에 남아 있었을 뿐이고 그래서 사실 계엄과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을 거치면서 이것은 그동안 내가 누구와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나도 같이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정권, 보수 정권 그리고 보수 정당의 명운이 걸린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제 소신과 제 신념대로 선택하는 게 맞다. 나는 여전히 우리 손으로 탄핵의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그래도 우리 보수정당의 대통령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신념을 가지고 여기에 계속 서 있었을 뿐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와 반대적인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반대로 갔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장동혁과 한동훈의 결정적인 차이는 장동혁은 그때 탄핵 전국 때 판사로서 국회에 파견 나가 있을 때 그때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 이후를 생각을 했고 한동훈은 탄핵 이후를 본인이 생각을 했겠지만 탄핵 이후에 본인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실제로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왔죠. 그런 착각을 한 것이 완전히 다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 이제 그 장동혁이 대권 조자다 이렇게 했는데 좀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번 그 경선 대표 경선의 결과는 일종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장동혁 후보도 저와 인터뷰를 하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의 그 연령을 가지고 굳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쯤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일종의 물갈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죠. 자, 그런데 실제로 장동혁 후보는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대선이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재명이 과연 버틸까요? 5년 동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하는데 못 버틸 걸로 봅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가만히 한번 따져보면은 민주당에서도 별다른 후보가 없습니다. 정청래, 김민석, 조국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참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 전에 그 김동연이나 김경수는 이미 이재명하고 다 짜고 치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들의 그 지지율을 다 이제 고스란히 노출시켰고 없습니다. 뚜렷한 없습니다. 좌파 진영에. 그런데 우파에서도 뚜렷한 후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직전에 출마했던 김문수 후보는 장동혁 후보가 이겼죠. 그리고 그 또 출마했던 홍준표는 이미 아웃사이더입니다. 국민의힘 사람이 아닙니다.
점점 쇠락의 길로 가는, 그래서 본인의 분풀이만 막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 그 우파의 대선 후보로 다시 등장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안철수 후보도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경태에게도 졌죠. 자, 그래서 마땅한 후보가 없다. 자, 그중에 한동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동훈은 이번에 최대의 패배자는 한동훈입니다.